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악기 새끼들! 40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몰래 제 인감을 훔쳐 전 재산을 넘기려 하더군요. 화상 입어 사경을 헤매는 사람 앞에서 명품 코트나 닦고 있는 그들의 민낯에 이제 자비란 없습니다. 오늘 핏줄이라는 올가미를 제 손으로 끊고 소름 끼치는 지옥을 선물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양여사와 은희 씨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칼바람이 사르르듯 몰아치는 명절 대목의 재래시장 골목입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매콤한 고추기름 냄새가 시장통을 빈틈없이 채웠죠.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양신의 찬방 앞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68배 양여사는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훔치며 빠르게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때가 새까맣게 앉은 낡고 두툼한 목장갑이 허공을 춤추듯 쉼없이 움직였죠. 4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이 허름한 가게는 그녀의 핏줄이자 목숨과도 같은 분신이었습니다. 평생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탓에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부르터 있었지만 두 동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그 모든 고단함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바깥의 쌀쌀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주방 안쪽의 공기는 숨이 턱턱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15년 차 주방 참모 은희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물을 연신 썰어내고 있었죠. 그녀의 낡고 해진 앞치마는 온갖 고기 핏물과 붉은 양념으로 흉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은희의 등 뒤 낡은 가스버너 위에서는 성인 허리통만한 거대한 양은 들통이 무겁게 놓여 있었어요. 뽀얀 사골 육수가 누런 거품을 토해내며 무서운 기세로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은희는 화끈거리는 붉은 뺨을 거친 소매로 닦아내며 쉼없이 커다란 국자를 저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얇은 손목에 찬 보호대는 이미 뜨거운 땀에 흠뻑 젖어 축 늘어져 있었죠. 매일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지독한 노동에 그녀의 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15년 전 길바닥에 나앉은 자신을 걷어준 양여사를 친엄마처럼 여기며 악으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기름때 낀 낡은 유리문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양여사의 동생들인 명숙과 희숙이 당당하고 오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죠. 두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독한 향수 냄새가 매캐한 기름 냄새를 단숨에 뚫고 번졌습니다. 60의 명숙은 번쩍이는 검은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57의 희숙 역시 비싼 명품 가방을 거만하게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뒤집는 친언니를 본체만 채하며 곧장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미안함이나 고마움 따위는 전혀 없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고 서랍을 덜컥 당겨 열었죠. 명숙은 장사가 잘 되는데 언니는 왜 맨날 죽는 소리냐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눈을 피해 카운터 구석 깊숙이 보관된 낡은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자기 지갑 속에 은밀히 숨겼죠. 그 모습을 본 희숙도 질세라 10,000원짜리 지폐들을 덥석 집어 코트 주머니에 미련 없이 구겨 넣었죠. 밖에서 진상 손님과 실랑이를 하던 양 여사는 이 기막힌 도둑질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인감도장과 피땀 어린 돈을 챙긴 동생들은 카운터 안쪽 푹신한 의자에 사장처럼 주저앉았습니다. 굽 높은 뾰족한 구두를 신은 발을 까딱거리며 열기로 가득 찬 비좁은 주방을 불쾌하게 노려보았죠. 이윽고 희숙은 주방을 향해 유리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군뱅이처럼 기어다니지 말고 빨리 사골이나 퍼 나르라며 시장통이 떠나가라 은희를 윽박질렀습니다. 귀하신 동네 사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짜증 섞인 투정을 아주 표독스럽게 내뱉었죠. 은희는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다급히 쓸어내리며 서둘러 가스불을 가장 약하게 줄였습니다. 손목에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며 무거운 육수를 위태롭게 퍼담기 시작했죠. 짙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국물은 당장이라도 뼈를 녹일 듯 맹렬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가득 찬 무거운 육수통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려던 순간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습니다. 은희의 낡고 밑창이 다른 고무장화가 미끄러운 기름때 바닥에서 그만 헛디뎌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들통이 기우뚱하더니 펄펄 끓는 국물이 밖으로 사납게 튀어 올랐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명숙은 그 모습을 보고 비싼 코트에 돼지 누린내가 밴다며 매섭게 소리를 질렀죠. 조심성 없는 사람이라며 당장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내쫓겠다고 거칠게 협박을 해댔습니다. 겁에 질려 당황한 은희는 무리해서 육수통의 낡은 손잡이를 자기 몸쪽으로 세게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낡은 손잡이 한쪽이 뚝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무참히 끊어지고 말았죠. 중심을 잃은 거대한 쇳덩어리 육수통이 바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0도씨가 넘게 끓어오르던 사골 국물이 은희의 하반신을 향해 폭포수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은희의 처절한 비명이 낡은 주방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펄펄 끓는 열기가 은희를 덮쳤고 그 지독한 고통에 은희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생지옥 같은 순간에도 두 동생의 반응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고막이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 밍크코트 밑단부터 재빨리 뒤집어 살폈습니다. 희숙은 명품 구두에 하얀 기름방울이 튀었다며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쾅쾅 굴렀죠.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은희를 걱정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싼 명품 옷을 다 망쳐놨다며 쓰러진 사람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죠. 재수없게 명절 대목에 초를 친다며 징그럽게 비싼 병원비는 전부 은희의 월급에서 깎으라는 매몰찬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밖에서 전을 굽던 양 여사가 비명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는 은희를 보고는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죠. 그녀는 뜨거운 쇠 뒤집개를 내팽개치고 은희의 곁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떠는 은희의 어깨를 붙잡자 온몸이 이미 쇼크로 얼음장처럼 식어가고 있었어요. 양 여사는 다급히 앞치마를 벗어 은희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동생들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빨리 119 좀 부르라며 사람 다 죽어간다고 절규했지만 동생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명숙은 코트 자락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느라 여념이 없었고 희숙은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뒷걸음질만 쳤죠. 양 여사는 피를 나눈 친동생들의 잔인하고 금수만도 못한 태도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5년을 가족처럼 일해온 불쌍한 직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오직 자기 몸에 걸친 비싼 껍데기만 아까워하고 있었죠. 그녀는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간절한 목소리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은희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꽉 끌어안은 양 여사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불쌍한 내 살붙이라며 무조건 품어왔던 동생들의 소름 끼치는 민낯이 비로소
똑똑히 보였던 것이죠. 평생을 참아온 주름진 입술 사이로 뜨거운 분노를 머금은 묵직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멀리 시장통 입구에서부터 다급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왱왱거리며 골목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이것은 피보다 진한 배신에 대한 뼈저리고 참혹한 단죄의 매서운 서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라는 참으로 끔찍하고도 무거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여사는 평생 일궈온 대목 장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가게 문을 굳게 닫아건 채 화상 전문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를 뜬 눈으로 지켰죠. 전신 마취를 하고 괴사한 피부를 긁어내는 처참한 수술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긴 은희의 다리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죠. 의사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와 후유증이 남을 거라며 씁쓸하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양 여사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반면 명숙과 희숙은 언니가 병원을 지키는 틈을 타 상가를 제 집 안방처럼 활보했습니다. 명절 장사를 망친 책임을 온전히 은희에게 돌리며 뻔뻔하게 피해자 행세를 해댔죠.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참에 눈엣 가시 같은 은희를 가게에서 영영 쫓아내버리고 언니의 눈을 속여 이 알짜배기 3층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독사 같은 탐욕이었습니다. 희숙은 가게 카운터에 거만하게 앉아 짝퉁 명품백의 먼지를 털어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언니도 참 유별나다며 일개 식모 다친 일에 귀한 병원비를 쏟아붓는다고 비아냥거렸죠. 명숙 역시 맞장구를 치며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이참에 그 여자의 짐통을 싹 다 치워버리고 옥탑방 월세나 돌리자며 득이양양하게 미소 지었지요. 그들은 곧장 상가 건물 뒤편에 있는 비좁고 가파른 철제 계단을 쿵쾅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은희가 15년째 웅크려 살고 있는 낡은 옥탑방. 명숙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비좁은 방 안에서 퀴퀴한 곰팡내와 짙은 파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차는 차가운 장판 위에는 낡은 이불가지와 서랍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희숙은 구질구질하게 냄새가 난다며 코를 쥐어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구두굽으로 은희의 플라스틱 서랍장을 냅다 걷어찼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서랍장이 부서지며 낡은 티셔츠와 목이 늘어난 양말들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명숙은 방구석에 놓인 은희의 커다란 헝겊 보따리들을 주저없이 들어 올렸죠. 이따위 쓰레기들을 당장 밖으로 던져버려서 다시는 건물에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두 동생은 은희의 짐들을 옥상 난간 밖으로 무자비하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지요. 낡은 옷가지와 찌그러진 냄비, 싸구려 로션 병들이 허공을 갈라 시멘트 바닥 위로 요란하게 박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지친 걸음으로 상가. 건물 뒷길에 들어서던 양 여사의 발밑으로 낡고 커다란 가방 하나가 툭 떨어졌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부딪힌 가방이 터져나갔습니다. 양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조금만 더 빨리 걸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짐을 던지며 낄낄거리는 두 동생의 찢어지는 웃음소리가 찬 바람을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양 여사는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짓거리냐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서늘한 고함 소리에 놀란 동생들이 난간 아래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이내 뒷걸음질을 쳤지요. 양 여사는
덜덜 떨리는 호흡을 간신히 억누르며 바닥에 나뒹구는 은희의 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터진 헝겊 가방 속에서 쏟아진 건 결코 갓 나가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독한 진통제 빈 약봉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겉표지가 너덜너덜하게 달아버린 파란색 수첩 한 권이었죠. 양 여사는 홀린 듯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 파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결손 매꿈 장부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긴 양 여사의 두 눈이 한순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가져가서 사장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내 월급으로 채워 넣었다는 기록. 큰 사모님이 금고에서 돈을 빼가서 이번 달 무릎 약값을 아껴서 메꿨다는 눈물겨운 사연들이었죠. 그 수첩에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동생들의 도둑질을 자신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묵묵히 메워왔던 겁니다. 양 여사가 누군가 돈을 훔쳐갔다며 속상해할 때마다 은희는 바보처럼 모든 걸 덮어쓰고 피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뼈가 삭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갚겠다며 진통제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들. 양 여사의 입에서 찢어지는 피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핏줄들이 사실은 살을 파먹는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죠.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수첩과 약봉지들을 쓸어 담으며 오열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옥상에서 기어내려온 명숙과 희숙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죠. 언니를 위해 대신 방을 빼주려 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양 여사는 벌떡 일어나며 손에 쥐고 있던 파란 수첩을 명숙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습니다. 수첩이 명숙의 뺨을 세게 후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은희가 너희들 도둑질을 자기 월급으로 다 메꾸고 살았다는 사실을 사자후처럼 토해냈습니다. 명숙과 희숙은 수첩 내용을 흘깃보고는 잠시 사색이 되었지만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죠. 오히려 희숙은 동생이 언니 돈 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뻔만한 태도로 대들었습니다. 그 순간 양 여사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용암이 차갑게 식어내리며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살기만이 맴돌았죠. 불쌍한 핏줄이라 걷어 먹였더니 아예 내 숨통을 끊으려 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양 여사는 흩어진 은희의 수첩과 진통제 봉지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덜덜 떠는 두 동생을 향해 오늘부로 너희들이 환장하는 돈을 1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다 걷어드리겠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탐욕스러운 핏줄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가 화상병동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양 여사의 20년 지기이자 단골인 김세무사가 굳은 표정으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김세무사가 서류한 뭉치를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서류들이 어떻게 자신의 손에 들어왔는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지요. 사실 며칠 전 양 여사의 두 동생이 김세무사를 몰래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보낸 것이라며 상가 매매 가계약서를 내밀고는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아까우니 세금을 줄일 꼼수를 가르쳐달라고 졸라댔다지요. 평생 정직하게 세금을 내온 양 여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김세무사는 수상함을 느끼고 원본 서류를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동생들의 뒤를 캤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동생들이 김세무사에게 들고 왔던 건 단순히 건물을 팔겠다는 계약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불법 사채 차용증들이 수두룩하게 끼어 있었지요. 두 동생이 언니 몰래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을 빌려 쓴 정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매매 잔금을 치르는 즉시 사채 빚부터 갚기로 약조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죠. 불쌍한 것들이라. 내 살 파먹는 줄 알면서도 품었더니 아예 내 숨통을 끊으려 들었구나. 양 여사는 핏발선 눈으로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지요. 15년간 카운터 돈을 메꾸느라 옥탑방에서 진통제로 버티며 써내려간 은희의 파란 수첩, 그리고 자신의 목숨 같은 가게를 사채 빚 갚는 데 쓰려 한 동생들의 추악한 서류, 복수를 위한 완벽하고도 서늘한 칼날이 벼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셔터가 반쯤 내려간 양신의 찬방 안은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명숙과 희숙은 가게 한가운데 놓인 작업대에 기대서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낄낄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작업대 위에는 은희가 사고 전날 밤새워 만들어둔 명절 반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과 오색 찬란한 잡채가 커다란 통마다 가득 담겨 고소한 냄새를 풍겼지요. 명숙은 오늘 잔금만 들어오면 이 지긋지긋한 반찬 냄새에서 벗어날 거라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희숙 역시 맞장구를 치며 핸드백에서 언니 몰래 훔쳐온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 작업대 위에 자랑스레 올려두었죠. 두 자매의 눈동자에는 수십억 대의 매각 대금을 손에 쥐고 사치스러운 노후를 즐길 탐욕스러운 환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은희가 흘린 피눈물이나 평생을 바친 언니의 가게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쯤 닫혀있던 가게의 무거운 철제 셔터가 거칠게 위로 솟구치며 열렸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가게 안으로 훅 밀려 들어오며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차갑게 흩어버렸죠. 입구에는 서슬퍼런 눈빛의 양 여사가 김세무사와 함께 귀신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명숙이 당황하며 작업대 위에 인감도장을 재빨리 손으로 가렸고 희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중개업자의 눈치를 보았지요. 양 여사는 대답 없이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동생들의 가식적인 얼굴과 그들이 팔아넘기려 한 가게의 구석구석을 차갑게 후쳤죠. 명숙이 마침 잘 왔다며 이제 이 구석탱이 가게를 정리하자고 입을 떼려는 찰나였습니다. 양 여사가 두 손으로 작업대 위에 쌓여있던 수십 개의 반찬통을 향해 무자비하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유리 반찬통들이 허공을 날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끔찍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끈적한 고기 국물이 명숙의 비싼 코트 위로 흉측하게 튀어 올랐고 새빨간 양념들이 희숙의 명품 가방을 처참하게 덮쳤죠. 정성껏 부쳐낸 정과 잡채가 더러운 바닥에 지지겨지며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명숙과 희숙은 비명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양 여사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짐승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동생들의 발등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나풀거리며 양념이 흥건한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죠. 희숙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그것은 자신들이 몰래 작성한 상가 매매 가계 약서와 숨겨왔던 불법 사채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양 여사는 내 인감까지 훔쳐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내 가게를 팔아치우려 했느냐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짐승만도 못한 악귀 새끼들이라고 분노를 쏟아냈죠. 은희가 너희들 도둑질한 돈을 메꾸느라 진통제로 버티며 죽어갈 때 너희는 사채, 빚낼 궁리나 하고 있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숙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희숙은 바닥을 기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 여사의 눈빛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는 그 어떤 눈물로도 녹일 수 없었지요. 양 여사는 턱을 치켜들고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의조렸습니다. 내 피를 말려 죽이려는 핏줄은 오늘부로 끝이라며 당장 신고해서 경찰에 넘기라고 김세무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그리고 15년간 이어온 횡령까지 전부 콩밥을 먹여버리겠다는 서슬퍼런 선언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시장 골목으로 진입하고 있었죠. 명숙과 희숙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구급차 소리에 묻혀가며 40년을 이어온 착취의 고리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될 진정한 정의와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양신의 찬방에는 시린 겨울바람과 함께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지지겨진 반찬들과 박살난 유리 조각들은 마치 양 여사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지요. 양 여사는 멍하니 가게 한가운데 서서 동생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올라타던 그 텅 빈 자리를 아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40년 넘게 불쌍한 내 살붙이라며 품어왔던 세월이 비릿한 욕망 앞에 허망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명숙과 희숙은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양 여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김세무사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련한 변호사가 유치장에 갇힌 동생들을 구속수사로 전환하고 엄벌에 처하기 위해 밤새 작성한 최종 고소장과 증거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인감 도용과 15년간의 상습 횡령 증거들이 서류 뭉치마다 빼곡히 박혀 있었죠. 변호사는 동생들이 유치장 면회실에서 가족끼리 너무한다며 눈물로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 여사는 창밖의 메마른 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절대로 선처는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매서운 벌을 받게 해달라고 의조렸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를 제 손으로 교도소에 보내야 하는 비정한 결심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단 한 줌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동생들이 인감을 도용해 빌린 불법 사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인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치장에 갇힌 명숙과 희숙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언니가 설마 진짜로 우리를 감옥에 보내겠느냐며 서로를 다독였죠. 분명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려 우리를 꺼내줄 것이라며 근거 없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면회를 온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김세무사가 보낸 차가운 법적 통보서뿐이었습니다. 양 여사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이것은 동생들에게 돌아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무서운 조치였습니다. 양 여사가 보증 책임을 거부했다는 건 그 막대한 사채 빚을 오로지 동생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유치장의 쇠창살을 붙잡고 울부짖는 자매의 비명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가련한 악어의 눈물에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양 여사는 법률 상담을 마치고 곧장 은희가 입원해 있는 화상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독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진동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전신에 붕대를 감은 은희가 보였죠. 15년간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동생들의 도둑질까지 자기 월급으로 메워온 미령곰단지 같은 사람. 양 여사는 은희의 붓기 가시지 않은 투박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살부치보다 더 진한 신뢰를 보여준 이 여인을 왜 진작 돌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지요. 며칠 뒤 은희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다리 상태보다 명절 장사를 망쳐서 어떡하느냐며 양 여사의 눈치부터 살폈죠. 양 여사는 그런 은희의 메마른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며칠 밤을 고민하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은희를 자신의 법적 양녀로 받아들이겠다는 성인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양 여사는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 남이 아니라 내 진짜 딸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이 3층 건물과 가게를 짐승 같은 핏줄들이 아니라 가장 고생한 내게 물려주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은희는 양 여사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고통의 문턱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법의 심판은 자비 없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던 명숙과 희숙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수천만 원의 변상금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법보다 돈에 눈먼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양 여사가 사채 빚에 대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도끼가 오른 사채업자들은 동생들의 집으로 들이닥쳐 가압류 딱지를 붙였죠. 두 동생은 살려달라고 언니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썼지만 양 여사는 단 한 통의 편지도 뜯어보지 않은 채 차가운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가족이란 병실에서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견뎌내는 은희뿐이었으니까요. 양 여사는 은희의 치료비를 위해 상가의 임대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김세무사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은희의 이름으로 주식을 배정했지요. 그것은 탐욕스러운 동생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거대한 성벽을 쌓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잔인한 착취는 그렇게 법의 심판대 위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양 여사는 은희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옥상 정원을 아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살을 내던 칼바람은 어느덧 잦아들고 메마른 가지 끝에는 조그만 생명의 움이 트기 시작했지요. 피보다 진한 배신의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의 살같이 고통스럽지만 단단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멀었던 동생들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무너져갔습니다. 양 여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은희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장통의 억척스러운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정의로운 기업가로 거듭나는 양 여사의 뒷모습이 눈부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마다 몰아치는 한겨울의 변두리 시장 뒷골목. 퀴퀴한 돼지 누린내와 시궁창 냄새가 뒤섞인 허름한 국밥집 뒷마당에는 사람 키만한 설거지통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죠. 살얼음이 둥둥 뜬 차가운 물속으로 기름때가 잔뜩 낀 뚝배기 수십 개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우, 손 시려. 뼈가 다 끊어질 것 같아. 붉게 부르튼 두 손을 호흡 불며 악을 쓰는 여자는 다름 아닌 희숙이었습니다. 과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거만하게 걸치고 다니던 그녀의 팔목에는 이제 시커먼 곰팡이가 핀 낡은 고무장갑만이 초라하게 씌워져 있었죠. 그 옆에서 묵묵히 수세미를 문지르는 명숙의 꼴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밍크코트 대신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은 듯한 해진 패딩을 겹겹이 껴입은 채였지요. 두 자매는 언니의 고소로 사문서 위조와 상습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행은 간신히 면했지만 진짜 지옥은 그들을 기다리던 불법 사채업자들이었죠. 상가 매각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노한 사채업자들은 원금에 천문학적인 이자를 붙여 자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습니다.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두 사람은 빚쟁이들을 피해 이 냄새나는 국밥집 뒷방으로 숨어들어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아줌마들, 거기서 군뱅이처럼 기어다니지 말고 빨리빨리 뚝배기나 대령해. 가게 뒷문이 쾅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국밥집 주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3년 전 그들이 은희를 향해 내뱉었던 끔찍한 폭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귓가에 꽂히고 있었죠. 명숙은 서러움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뚝배기를 헹궈내는 명숙을 향해 희숙이 날카롭게 눈을 치켜뜨며 독설을 내뱉었지요. 이게 다 언니 때문이라며 그깟 반찬가게 좀 날로 먹어보겠다고 나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로 찬물에 손 담글 일은 없었을 거라며 쏘아붙였습니다. 명숙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주둥이는 내년이 먼저 털지 않았느냐며 은희 그년 짐통 내다 버리자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느냐고 악을 썼습니다. 두 자매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서로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만 예전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로 얼룩진 모진 말싸움만이 식어버린 뒷마당 공기를 더 차갑게 얼릴 뿐이었죠. 같은 시각 뼛속까지 시린 국밥집 뒷골목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훈풍이 부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번듯하게 세워진 5층짜리 신축 건물.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은 전국 백호점을 돌파한 양신의 찬방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향긋하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감도는 넓고 쾌적한 대표실이었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은희였습니다. 핏물밴 앞치마를 두르고 15시간씩 쭈그려 앉아 일하던 참모의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치마 아래로 드러난 오른쪽 종아리에는 3년 전에 끔찍했던 사고를 증명하듯 선명한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은희는 더 이상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를 불태우고 새롭게 태어난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으니까요. 대표실 안쪽의 푹신한 소파에는 양 여사가 평온한 얼굴로 앉아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를 맡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도 비로소 부드러운 평화가 찾아와 있었죠. 은희가 간 내린 따뜻한 우엉차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이 두 사람 사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지요. 어머니, 차 드시고 하세요. 이번 명절 세트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은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어머니라는 단어에 양 여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양 여사는 찻잔의 따뜻한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은희를 다정하게 올려다보았죠. 내가 뭐 한 게 있느냐며, 내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레시피 잡고 법인 세운 덕분이라고 은희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넌 내 자랑이고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라며 격려하는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하고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죠. 수십 년을 핏줄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양 여사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깨달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은희와 함께 매주 주말마다 화상 환자들을 위한 후원 행사를 열며 자신들이 받은 복을 세상에 돌려주는 보람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된 설거지 노동을 마친 명숙과 희숙은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뒷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길목을 걷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 돌연 그 자리에 멈춰섰죠. 왕복 8차선 대로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거대한 전광판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은희와 양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양신의 찬방에 대형 광고가 빛나고 있었죠. 진심을 담은 40년의 정성, 이제 전국에서 만납니다라는 굵은 자막이 두 사람의 눈을 시리게 찔렀습니다. 명숙은 손에 쥐고 있던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반찬 비닐봉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희숙은 넋이 나간 듯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자신들이 하인처럼 부리고 짓밟았던 펄펄 끓는 국물을 뒤집어 쓰고 바닥을 구를 때 짐승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 은희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그들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두 자매의 얇은 패딩 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요. 뼛속까지 시려오는 지독한 후회와 절망감이 그들의 온몸을 덮쳤지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자매는 결국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면서도 빚쟁이를 피해 숨어든 비좁고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나란히 발을 옮겼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도 갈 곳이 없어 함께 퇴근해야만 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무엇보다 처량하고 비참했죠. 그들이 영원히 갇혀 지내야 할 혹독한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로변에 눈부신 전광판 빛이 어두운 골목을 외면하듯 지나쳐갔습니다. 그 너머 양 여사와 은희가 마주 앉아 나누는 찻잔 위로는 따뜻하고 평온한 봄 기운만이 영원히 식지 않을 것처럼 고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양 여사와 은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